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도로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유하 기자, 지금 서울은 비가 그쳤습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지역에 내리던 비와 눈은 지금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또 살얼음이 낀 곳이 많아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눈과 비가 그쳤지만 경상권 동부는 아침까지, 또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경기 북부는 5cm, 강원 중북부에는 최대 7cm의 눈이 더 예보돼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1도, 대전 3도, 부산 10도 등으로 영상권을 웃돌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6도, 대전 7도, 부산 13도 등 평년 기온보다 높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성탄절부터 기세를 몰리는 한파는 금요일에 절정을 보일 전망인데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또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에서 눈이 내리며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어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삼류소설 같은 가짜뉴스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이어서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엔 이견이 없다고 맞서며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 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어이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내란 재판부법 필리버스터에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인 24시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내부 결집 분위기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친한계에서도 장 대표의 투혼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책과 자료 등을 한 보따리 들고 연단에 섭니다. 헌법학 교과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 등을 오가며 내란 재판부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법 왜곡죄가 통과되고 법원 행정처까지 통과되면 아마 베네수엘라가 울고 갈 것입니다.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과 판박이란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워가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표정 변화 없이 발언을 이어갔고 새벽 4시 53분쯤 종전 최장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하기까지 24시간 1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격려했습니다.
초선 대표로 혁신을 요구해왔던 김대식 의원은 장 대표를 감싸 안았고 최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던 친한계 등에서도 투혼이 경이롭다,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초유의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일단 당내 결집 계기는 만든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에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여부는 장 대표가 내년 초쯤 내놓을 혁신안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지 엿새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특검 수용을 밝혔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하자면서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국회 의원과를 찾아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힘을 합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특검은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엔 여야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실도 포함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접촉 의혹은 물론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외압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조국혁신당도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속한 정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의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도 올해 안에 특검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의혹을 거론하며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떳떳합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다 몰아넣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헌 논란이 이뤄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위헌성을 완전히 벗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이 내란 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 제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 예규와는 차이가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점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뒤로 하고 어제 통과가 결국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위헌성의 요지는 뭐냐면 사건이 먼저 일어나서 사건이 재판에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배당한다는 재판부를 배당한다는 거죠.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부를 배당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앞으로는 그런 요구가 많아질 거고 이게 사법부의 본질,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 이거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것이 나중에 보면 국민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규라는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다는 부분은 저희가 예규와 법률과 효력은 물론 법률이 높습니다만은 예규라는 것은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국회에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규칙을 만듭니다. 이 규칙은 국회 전체위에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그 규칙에 반하는 입법을 정부 입법안으로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물론 국회의 법률이 우선적 효력을 갖지만 그 법률이 예규사항을 법률이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패처럼 법률로 예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률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전례 남겼고 당연히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재판부를 배당한다는 점,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점이 아직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지금 만약에 그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로서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대법원 예규도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예규가 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어제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법과 사실상 뭐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가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률안이 사실상 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지금은 뭐 어제 통과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규를 일부 수정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 예규와 내란 재판부 이번에 통과된 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분석과 함께 그럼 결국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좀 더 강한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효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그 내란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한 10개월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예규까지 만들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야 이제 대법원이 예규까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 만들어진 예규가 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추동할 수 있게끔 동력을 부여했던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게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대법원 예규는 일단 14개 현재 고등의 형사재판부가 있는데 이거를 2개를 늘린다는 거예요. 16개로 하고 무작위 배당해가지고 만약에 그중에 시재판부로 그 내란 그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그럼 그 재판부를 전념 재판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 갖고 있던 다른 사건들을 다른 부로 보내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무작위 배당을 원칙을 지키는 거고.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14개에서 16개 늘리면 2개 재판부가 늡니다. 그럼 2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우리 국민 피고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념 재판부를 만드는 게 무조건 좋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판사가 수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판사들은 다른 재판을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고,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공세에서도 버틴 건데, 전 그렇게 하면 판사를 늘리세요. 늘려놓고 그다음에 전념 재판부를 만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냥 침해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이 무조건 버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법안 통과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 내란 재판부 이관 시향이 보류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예규가 이제 예규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법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희가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통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 당연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대법원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예규와 이 법안이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예규를 이 법안에 맞추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판부의 무배당 원칙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연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재판의 신속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규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안이 헌재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했던 신속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이제 헌재로 가게 되면 만약에 그 헌재 가기 전에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로 가고 그 해당 재판은 정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재로 만약에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으면 헌재에서 가처분 또 인용할 수가 있거든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해당 법안 자체가 효력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재판도 정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런 계산했을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 등을 예상하고 판사회의나 아니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판사들 스스로 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 스스로 정한 것을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겠느냐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전체 판사회의 전체가 다 찬성한 것이 아니고 해당 고등법원의 판사 대부분이 참석을 했지만 전체 찬성한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진행될 여지도 없잖아 있다. 재판이 정지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상황이 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의 기대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선 위헌 소지 전부 제거됐다라는 입장인데 정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가 그렇게 그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헌법재판소로 이것이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은 일단 재판부가 재청을 인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인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용이 된다고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 소원한다 그러는데 헌법 소원을 내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재판이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변호인 측의 기대감에 불과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재판부법이 결국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서 지금 대법원 예규와 결국 결과적으로 비슷해졌다면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 이런 위헌 법률 심판 재청까지 갈 또 위헌 부담도 굳이 떠안을 이유가 없는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서 결국 그 위헌 부담을 결국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법원이 예규를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규와 지금 법률안이 비슷하다. 그렇다는 그 뜻은 이 예규 자체 또는 법률안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대법원에서 이 예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이 이번 내란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있어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영장 전담 판사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세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지정이 되는 건데 영장 전담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영장 내란 사건이나 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영장 판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배당 절차야 사무분담이 일환이니까 별도의 위헌 논의가 있고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영장 전담을 다른 사건과 별도로 안는다. 이거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특수법원들은 있죠. 조세법원도 있고 지적재산권 법원도 있고 그런데 영장을 지적재산권을 별도로 영장심사하는 이런 제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건 100%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그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면 저는 거의 받아들인다고 봐요.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 회의 등을 통해서 또는 사무 분담위도 판사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한 이런 룰을 당신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것이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민주당 내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희가 저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쳤어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체계작구 심사 기관입니다. 체계라는 것은 법률 체계 맞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체계 가장 정점인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다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 직전에 몇 번 바꿔요. 그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은 뭐 하신 겁니까? 저는 이 위원장님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아니 본인이 한 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또 바꾸고 해요. 그러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통과 직전에 성안된 법안과 달리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작구 심사 잘못했다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본회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에 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산천포로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기록 세우려고. 좀 그만 찍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기록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같이 보셨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했고 그리고 24시간을 풀로 채운 첫 번째 기록을 남겼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필리버스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에 소속된 의원들조차도 저 내용들을 듣지 않고 다 자리를 이석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어지는 반대 토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고요. 지금 법안의 그 민생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한 건 한 건 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반성하시고 지금 그 민생들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민생 법안 통과에 힘을 좀 쏟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24시간 하시면서 쇼츠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걸 통해서 저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입지를 그 굳건히 할 수 있겠다? 저는 일회성으로는 반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갖추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당시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당내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내에서 약속한 바대로 저희는 20명씩 조를 짜가지고 와서 앉아있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나오는지 모르고 20명이 앉아있었던 거고 마지막에 다 끝날 때는 80명 정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굳이 20명만 왔느냐라고 평가 요소로 삼는 것은 조금 저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병주 그 의원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김병주 의원이 계속 기다리실까 봐 2번 타자거든요. 김병주 의원께 오랫동안 할 거니까 끝나기 1시간 전에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가서 쉬셨어요. 근데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1번 카메라를 받는 시간을 뺏겼다라는 오히려 본인의 자기 정치 차원에서 그 항의하는 것 같고 저 항의할 시간에 법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24시간 1분 정도 했던 이유는 이게 국민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시를 읊었습니까? 소설을 읽었습니까?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문제 제기를 했었고 만약에 이 법안 자체가 민생 법안이었으면 대변인님 말씀도 맞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생 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거 국민께 죄송하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삼아도 24시간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민생 법안도 24시간 이후에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어차피 통과될 거 저희가 국민께 호소드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거 그렇게 욕먹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통과 안 된다는 걸 전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은 오히려 민생 법안 하루빨리 이걸 시행되길 원한다면 저 10개 중에 하나라도 양보 좀 해주시죠.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조목조목 100개, 10개, 200개 하나도 양보를 안 합니까? 전 이런 그 의회 정치 처음 봤어요. 자,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한 정황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 날선 반응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뭐 어떤 상처에 무슨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그 오전에 그 기사가 나자마자 받은 질문에서 아마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후에 본인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이제 반성의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받은 만큼 바로 비용을 돌려주기도 했고요. 앞으로 처신도 신중하게 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피감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어떤 저런 걸 받고 그걸 또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뭐 반성의 메시지를 내신 만큼 앞으로 신중을 기하는 처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당시 숙박 비용이 160만 원이 넘는다는 추정도 나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숙박료에 대해서 30만 원대 초중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두고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뭐 금품 등을 받게 되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인원수로 나눴는지 아니면 그 가격 자체를 낮췄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자 보도 보면 또 이게 1박에 72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2박 2년은 140만 원이기 때문에 또 이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 뭐 인사와 또 식사한 부분도 구설에 올랐는데 그때도 5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했는지 3만 5천 원이라고 또 식사 때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뭐 스스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직에 과연 계시는 게 맞는지 이 부분 한번 대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서 시작된 의료법 위반 의혹이 주변 연예인들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도 차 안에서 링거를 맞은 장면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2016년 1월 진료 기록부입니다. 기관지염과 만성 후두염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전 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 것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소속사 측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나래 씨는 주사 이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주사 이모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그 자가 의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되죠. 전 매니저들이 돈을 요구하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한 박 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이 의심스럽다고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거니까 그거에 관한 증거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은 제출을 한 상태고요.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특수상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박 씨 자택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저희가 사회 이슈 토크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심정지로 이송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6분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불로 아파트 거주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대피를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속보 더 들어온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방송인 전현무 씨,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재조명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해당 사진이 공개가 됐을 때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영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전현무 씨가 스케줄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차 안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그 박나래 씨에 대한 사건이 커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시면서 이 사진이 다시 한번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강남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전현무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현무 씨 측에서는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일단 입장이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장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현무 씨 측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지만 진료기록부 사본까지 공개를 하면서 빠르게 의혹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설주현 변호사님, 어떤 해명이 나온 거예요? 네, 세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내놨는데요. 당시가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에 어떤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료 기록부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병원비를 입금했느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수익금 통계 사본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차 안에서 맞았을 때 그 링거라든지 이런 의료기기를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줬는데요. 그 수액 처치 후에 그 다음에 1월 26일 날 병원을 재방문했을 당시에 이 의료 폐기물을 병원에 가져다 줬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현무 씨 측의 해명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해소가 되는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다툼은 꽤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의료법 33조를 보면은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현무 씨 측에서도 본인이 성대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을 투여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단 약물을 투여받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차 안에서 계속 맞게 된 것인데, 나중에 이 링거를 뽑는 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주사 바늘이 들어간 이후에는 의료인이 옆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현무 씨 측에서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 규정 해석에 대해서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으로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나래 씨 측은 이제 최근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나래 씨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을 한 건데, 일단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반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데요. 고소인 조사는 보통 공개 조사보다는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박나래 씨 측이 어떤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상당히 6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시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더불어서 그다음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20일 날 이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조사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갈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른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고소한 의혹,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전 매니저들은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해요.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공갈 미수 사건. 그러니까 본인은 전 매니저들에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매니저들이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를 하고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면서 공갈 미수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추가로 횡령 혐의로 또 매니저들을 고소를 한 것인데요. 개인의 법인을
세워서 본인의 회사에서 어떠한 그 다른 자금들을 본인 개인 회사로, 개인 법인으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고소장을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다 밝힌 부분이고 이건 새로 만든 법인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던 법인이고 오히려 박나래 씨 측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돈을 입금을 해서 그쪽 법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횡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매니저들이 이 금원에 대해서 박나래 씨 회사의 금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들 말로는 입출금에 대해서는 모두 박나래 씨 개인이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입출금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박나래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통보가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사건 외에 전 매니저들이 박 씨를 고소한 사건,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에 대해서 전 매니저들이 특수상해, 그다음에 명예훼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지금 고소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이면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그 주사인몰 상대로 한 고발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전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어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라든지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소인 박나래 씨 측을 최종적으로 한번 불러서 아마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한 것들이 실제로는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송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유튜버를 통해서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법적인 쟁점이라기보다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유튜브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큰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손님들을 집에 초대해놓고 굉장히 푸짐한 음식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매니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준비 과정은 실질적으로 매니저들이 도맡아서 했었다라는 것이죠. 나래바라는 것이 열리면은 그때는 매니저들이 항상 상시 대기 상태였고 그리고 어떤 손님들을 맞는다라든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니저가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총력 전에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어제 장중 1,484.3원을 기록했는데 올 4월 기록한 연중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까지 치솟자 어제 외환 시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고조했습니다.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9일 기록했던 올해 최고치인 1,484.1원에 불과 0.5원 차로 다가선 겁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1,480원 위에서 거래를 마감한 것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이달 들어 환율을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연말을 맞아서 수입업체들의 단기 수급적인 결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외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규제 완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을 대상으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 증권사 계좌만 가져도 국내 주식을 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물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 부담 등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환율 불안은 해외 자금 유입을 막고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까지 위축시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초대형 전함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황금 함대 구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국 기업 하나와 협력하겠다고 밝혀 한미 조선 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황금 함대 구상의 핵심은 노후화된 미 해군 전력을 초대형 전함으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배수량 4만 톤급 전함에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무기를 탑재해 미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hese are the best in the world. They'll be the fastest, the biggest, and by far 100 times more powerful than any battleship ever built. 특히 신형 호위함 프리기탐을 한국 기업과 건조하겠다며 한화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 당장 함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빠른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택했다는 분석으로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번 황금 함대 구상은 함정수에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태평양이 미국 바다가 아닌 중국 바다가 된다는 상황에서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냉전 이후 퇴장했던 거대 전함 제도입을 두고 비용 대비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프리기탐 건조를 하나와 함께 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 손서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견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 이거를 한화와 함께 만들겠다고 콕 집어서 발표를 해서 어제 발표 듣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 집권 취임 당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구체화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성과물로 나왔고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황금 함대 구상 속에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라는 기업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이제 구체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의 건조 능력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능력을 높이 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납기 능력 측면에서 한국이 그동안 그 조선업에서 빠른 납기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이런 점들이 이제 강조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군 군사력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황금 함대 구상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갖춰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화오션 같은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1,500억 달러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프리기탐 프로젝트로 시작점에 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오션이 이 프리기탐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지 이게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로 계속해서 문제없이 연결이 되고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우리의 빠른 전조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트럼프가 이제 한화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그만큼 신뢰감을 많이 표현한 거거든요. 한화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해군의 핵심적인 뭐 수상 잠수 전력을 수십 년간 뭐 책임져 왔던 상위급 뭐 조선소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뭐 구축함 또 호위함으로 이제 불리는 프리깃 전력에서도 기술이나 실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전 라인업에 참여한 유일한 조선소가 바로 한화오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주요 이 구축함의 상당수를 설계하고 건조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해군과 관련된 최신형 프리깃 건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번 황금 함대 구상안에 포함된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이 1,500달러 규모의 마스카 패키지가 이 프리기탐 건조에 정말로 사용이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500억 달러 마스카 프로젝트의 용도를 보면 향후 이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현대화하는 작업
그 외에 이제 미국 내 선박 건조라든지 선박 유지 보수, MRO에 관련된 거, 또 선박 금융과 보증, 또 인력 기술 투자에 분산 사용한다 이런 목적들을 지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나 조선소 현대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보면 이번 황금 함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딱 맞아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2024년에 했는데 지금 프리기탐 정도의 건조 능력을 갖출 만한 도크를 갖추려면 현대화 작업, 투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투자금을 마스카 프로젝트 펀드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뭐 국내 여러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발표를 보면서 이제 K조선업계뿐만 아니라 K방산에까지 훈풍을 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대어린 그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이 첫 프리기탐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제 프리기탐만 보면 하나오션이 역할은 이제 선체나 기본 설계, 뭐 생산하는 과정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각종 생산 관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선체를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선체 위에 실리게 된 실질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이런 그 각종 시스템들은 또 우리 국내 방산업체들이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도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하나 계열사죠. 역할 분담이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시스템이 갖고 있는 전투체계, 센서, 통신 같은 이 방산과 전자와 체계 통합에 관한 능력들이 이번 프로젝트에도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가 이 프리기탐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잘 이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레퍼런스가 돼서 이후에 보급함이라든지 지원함, 그 이후에 전투함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 체계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황금 함대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필리조선소를 예로 들면 필리조선소의 이 도크 수준은 예를 들어 프리기탐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당장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선박에 대한 유지보수, MRO 정도를 수행하고 단순한 선박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도크 정도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도크를 현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박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도크 안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선체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각종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적재적시에 이제 조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주변 인프라들을 같이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인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이 한국 조선업체만의 노하우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 구상 관련해서 손석우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성탄절을 앞두고 차가운 옷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모습인데요. 스위스 제네바의 레만 호수입니다. 축제 열기로 가득한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도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재치 있는 복장을 하고 한겨울의 호수로 뛰어드는데요. 성탄절을 맞아 차가운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는 제네바의 전통 축제 쿠푸드 노엘입니다. 수온은 섭씨 8.8도, 추위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4,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100m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네, 성탄절을 즐기는 방식이 참 이색적인데요. 추위도 이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1934년 처음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세계 최대 규모의 겨울 수영 축제인데요. 참가자들은 기록을 다투기보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성탄 추억을 만듭니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이 만든 힘찬 물결은 적막했던 겨울 호수를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데요. 이는 오랜 시간 지켜온 이곳의 독특한 성탄 문화이자 함께 추위를 이겨내는 강인한 화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겨울 아침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도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칠 텐데요. 다만 내린 비가 얼어서 만들어진 빙판길과 살얼음에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공기결이 차가워지면서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이 종일 영하권 추위 나타날 텐데요.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중심으로는 최대 7cm,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4도, 부산은 9.8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와 대전 7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기온이 급하강하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최저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